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던 것이 우리 사회와 또 국제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을 다시금 위성이라고 우기기 시작했고요. 중동 지역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제천 화재의 비극으로 아주 어선했고 정치권은 계속해서 내탄만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신율의 출발새 아침 이런 문제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이제 오늘로 꼭 보름째입니다만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무산돼서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내탁 공방만 지루하게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2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과 함께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걸까요? 이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반대파 의원들이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법적 추쟁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잠시 후 1부에서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송기석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오늘 3부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두 분이죠. 데일리하는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핫 이슈 생생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들어온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119에 첫 신고한 사람, 스포츠센터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동안 이 첫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언론에 굉장히 그 궁금증을 좀 자아내는데요. 경찰은 이미 이 신고자의 그 신원을 확인하고 그 진술까지 받았지만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또 제대로 초동의 이제 구조 조치 등을 취했는지, 화재 발생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된 것인지도 좀 의문인데요. 이 제천 스포츠센터에 불이 났다는 첫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이었죠. 이때부터 3분 동안에 7건의 신고가 연달아서 이제 접수가 됐는데요. 이 스포츠센터 내 전화로 첫 신고가 됐지만 여성인 이 최초 신고자는 자신을 이제 행인이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죠. 그동안 그래서 경찰과 소방당국 이 최초 신고자를 찾았지만은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 신고자는 1층 사우나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신고 후에 이제 건물을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경찰의 진술에서는 이 신고 후에 2층 사우나, 즉 2층 여성 사우나에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이제 빠져나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직원을 다시 불러서 구조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떻게 좀 앞뒤가 좀 바뀐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죠. 글쎄요. 그리고 이제 건물 주인 이모 씨, 또 이제 관리인 김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혐의 등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오늘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아유, 좀 언제 이게 모두 제대로 점검이 되고, 미연의 방지가 좀 돼서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지 않게 되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카운터 직원이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신고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찌 보면은 사우나에 있는 분들의 대피 조치였을 텐데요.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예. 네. 자, 1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오늘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본회의 개최 이게 쉽겠어요, 근데?
그러게 말이죠. 그 22일 그 본회의 그거 하나 이제 열지 못한 꼴이 됐죠. 네. 개헌특위 그 활동 기한 연장 문제 그리고 그 조건 등이 이제 그 쟁점이 돼서 결국은 그 22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는데 이러면서 뭐 감사원장이나 그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물론이고 예산 관련 그 부대 법안의 처리도 모두 좀 미뤄졌죠. 여야는 이제 오늘 그 본회의 개최 그 합의를 위해서 이제 그 물밑 접촉을 그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그 의원 20명이 이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또 냈네요. 그러니까요. 이 국민의당도 지금 뭐 국회에 뭐 신경을 쓸 네.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네. 엉뚱한 데 가 있는 건데 가처분 신청은 그 오늘 오전 11시 그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제 그 다루게 됩니다. 네. 전당원 투표가 그 내일부터 이제 그 시작이 되죠. 가처분 신청 내용은 크게 그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 전당원 투표 실시가 그 당원 당규 위반으로 그 실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 가처분 결정을 좀 요구를 청구를 했고요. 두 번째는 투표율이 그 3분의 1에 그 미달할 경우에는 그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그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이제 해달라는 그 가처분 신청입니다. 어제 그 가처분 신청은 그 통합 반대파들의 그 나쁜 투표 거부 운동 본부로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여기에는 뭐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 등 그 평화기 의견들을 그 주도해왔던 그 호남 중진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용주, 김정희 등 그 호남 초선 의원들 그리고 이 중재파로 꼽혔던 이 박주선, 황주홍 의원도 이름을 올렸고요. 또 그 이상돈, 박주연, 장정숙 등 이 비례대표 의원 3명도 함께 했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 17명도 가처분 신청에 그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러나 이제 어제 그 당 법률위원회는 그 성명을 내고 이 반대파의 그 법적 대응에 대해서 이 당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기는 좀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네. 이 투표 참여율이 그 3분의 1에 미달하면 무효라는 반대파의 그 주장에 대해서도 이 당원 요구가 아니라 이번처럼 그 당무의 그 의결에 의한 그 투표에는 3분의 1 규정이 좀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좀 반박을 했다고 하네요. 이 통합 찬성파는 이현주, 이태기 의원을 바른정당과의 그 교섭 창구로 이제 그 지정을 해서 논의를 좀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한쪽은 가고 한쪽은 계속 뭐 이제 이러다가 진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서로가 떠나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서로가 갈 데가 있으면 떠나는데 이 갈 데가 없으면 떠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알아보고요. 자, 미국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를 관할하고 있는 양쪽 군사 담당 부분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핫라인도 설치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그 보도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러 명의 그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보도한 것인데요. 한반도 그 유사시에 그 대비를 해서 중국 그 랴오닝성 그 선양 소재 중국군 북부 전구 그리고 서울의 그 주한 미군 사령부 사이에 한 라인을 그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양국 군과 그 정보 당국은 또 서로 갖고 있는 그 북한 미사일 개발 상황 등에 대한 그 정보를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합의는 그 지난달 그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그 정상회담 때 이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그 최근 북한 정세가 그 긴박해지면서 이 중국이 그 미국과 그 한반도 유사 사태까지 논의하는 등 그 태도가 이제 변하고 있다고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실제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 얼마 전에 그 중국과 그 한반도 유사 사태와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고 밝힌 바 있기도 했었죠. 예. 또 검찰이 오늘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그죠? 근데 뭐 여기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응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사무부장 등 그 검사 2명 그리고 수사관 2명이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이제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는 뭐 직원 사무실을 개조한 그 임시조사실에서 그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조사 내용은 이제 그 국가정보원 그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이제 그 집중될 것이라고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 이제 조사를 좀 보이콧할 수 있겠고요. 지난 4월에도 이제 그 5차례에 걸쳐서 그 출장 조사를 받은 바 있었죠.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제안한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반대파 의원들이 법원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죄송합니다. 송 의원님이 죄송한 이유는 없죠. 예. 아니, 이게 정말 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예. 네, 이 법적으로 또 비화되는 지금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금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자체로 보아서는 통상의 경우 이제 정당 내부 문제는 자주성이라든가 자율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또한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이제 가처분 신청하는 측에서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당대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전당원 투표에 대한 당규 규정이 없다. 3분의 1 이상 정족수 필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그에 관해서는 이른바 별도의 이것은 중간에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합당 절차에서 전당대회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당규에 관해서도 저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당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서 바로 이 전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3분의 1 규정도 이미 지난 21일 당무위원회에서 유권 해석 당헌 당규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 적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사실상 결론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송기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로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합당 절차에 관한 투표가 아니고 당대표 재신임에 관한 문제다. 네, 중간 평가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금지 가처분 신청된 쪽은, 반대쪽은 통합 절차, 합당 절차에 반대해서 이거 낸 거 아니에요? 재신임을 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영 다르네요. 두 쪽 양쪽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반대하는 측은 이게 사실상의 전당대회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헌 당규상 또는 정당법상 합당에 있어서 필수적인 절차인 전당대회 이걸 대체하는 전당원 투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신경 교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통합 관련 문제에서 당내 공론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의원 간의 찬반 논란 또 지역 당원들 당심 조사할 때도 갈등 이런 게 있어서 전체 당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재신임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 재신임이 아니고 예.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인 거죠. 근데요, 내일이 투표 시작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투표 시작인데, 가처분 신청을 지금 냈는데, 이거 결정은 언제 내려져요? 아마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전 10시경인가, 심리 절차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방 벌이면, 쟁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저는 결정이 나서 쌍방 측에 이렇게 통지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3분의 1 규정도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을 하는데 이게 만일 말이에요. 제가 지금 좀 우려되는 측면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투표가 정상적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이 3분의 1이 안 됐을 경우는 이게 또 이제 법적 해석 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들 지난 8.27 전당대회에서도 한 25%가 채 못 넘어서 사실 전당원 투표 이게 비록 K보팅하고 ARS로 한다고 하나 이게 3분의 1을 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절차에 반대하는 측도 아마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이거 확인하면 아마 과반 이상이 안 대표 재신임에 대해서 다시 재신임을 하는 걸로 나올 것이다. 이제 이걸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당원들의 투표 요구권에 따른 이 전당원 투표 이 규정 또는 주민투표법 관련된 규정 이걸 들고 와서 여기도 적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요, 이게 네. 만일 3분의 1을 넘든 안 넘든 간에 이 문제는 별개로 해서 네. 만일 이 당원 투표의 결과가 통합에 반대하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안철수 대표의 불신임 쪽으로 나가면 그거 뭐 다 받아들이고 다 이제 그냥 안철수 대표 그만두고 이렇게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31일 날 발표 예정인데요. 결과가 뭐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재신임에 대해서 찬성 여부에 대해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연히 안철수 대표는 그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지고 당대표적으로 물러나야 되겠죠. 예. 저는 이제 반대로 혹시 과반이 넘는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합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 예.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의 결과를 놓고 다시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합당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게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을 한다면 네. 최소한도 뭐 합해져가지고 1월 정도에는 그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가시화시켜 놓고서 무슨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절차 말 그대로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가더라도. 예. 저는 이게 이제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에 보면 의원이 20명으로 사실 반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통합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의원들에 대한 설득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리고 예. 물리적으로 만약에 일정 시간이 충분치 않다면 그 전에 지방선거를 위한 선거 연대 수준의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는데 네.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강목 준비해와라 이런 거 들으셨어요, 이 얘기? 예, 맞습니다. 이제 일부 당원들 중에 몇 분의 이제 단체 톡방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그런 말들 자체가 나오고 그게 또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고 이런 게 대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저도 가장 우려스러운 게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수 적폐 야합 아니냐 우경하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그런 격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게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적어도 이게 당을 서로 다 우리 당을 어떻게 하면 살리자 또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또 승리할 수 있겠느냐 그에 대한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지금이라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자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지금 이게 1970년대도 아니고요. 네, 예. 예, 참. 정말 저 부끄럽습니다. 혼자 짐을 다 짊어지시려고 그래요. 네. 이게 이런 거 오늘 어떻게 되는 하여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지만 네. 이런 일 일어나면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당의 생명도 바로 그 순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쨌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네. 이 투표 네.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안철수 대표가 그만둔다, 안 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사실 통합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이제 같이 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저도 이렇게 지금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는 언어 자체가 상당히 격한 표현이 사용된 거 보면 정말 심지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라고도 느끼지만 그렇지만 저를 비롯해서 특히 또 손학규 대표께서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또 의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손 대표께서 좀 충분히 역할을 해주신다면 잘 통합할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손 대표의 의중은 뭐라고 보세요? 통합 찬성 쪽입니까? 반대 쪽입니까?
기본적으로 손학규 대표께서는 지난 이번에 대선 관련돼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도 통합, 또 귀국하자마자 말씀하신 중도 통합인데요. 그 중도 통합에는 개혁적 보수라든가 합리적 진보 이런 부분도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당의 정체성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는데요. 저는 중도 개혁의 정체성을 강하게 정립해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한다면 특히 개혁연대를 위해서, 이번 개혁입법을 위해서도 180석 이상의 연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혁보수, 바른정당의 상당수는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손 대표님도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손학규 전 대표도 이 통합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셨고 출국하시기 전에도 바른정당 의원들과 상당수 만났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바른정당과의 연대, 선거연대 통합 이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손학규 대표와 쭉 소통하면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 과정도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 쭉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께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도 여쭤보고 이렇게 쭉 지내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네. 지금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 입장이 만일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에 동의하는 의원 20명이죠. 네, 전체 그렇습니다. 39명 중에 20명이 과반이 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쪽 의원들하고 쭉 이제 접촉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좀 강해졌는지 또는 왜 그렇게 극렬 반대졌는지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분한 설명, 저희가 메시지의 일관성이 좀 다소 부족한 점, 이런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를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손 대표께도 도움도 구하고 다시 이번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나오면 이걸 놓고 더 또 좀 이해를 구할 수 있게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입장은 제가 어떤지는 직접 한번 이제 들어보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손학규 전 대표가 만일 진짜 우리 지금 송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통합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손학규 전 대표의 그런 어떤 중재 노력이 반대파에 먹힐까요? 예,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한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손학규 대표의 정치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 기본적으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특히 안철수 대표가 마치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1차적으로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바른정당 쪽은 지금 반응이 어때요? 예를 들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 우리 정체성은 보수에 있다. 정체성 훼손되는 통합은 있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유승민 대표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정 부분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중도 개혁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거기서 외연 확장하면 개혁적 보수도 함께 할 수 있다. 외연 확장의 범주 내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했듯이 보수를 중심으로 하되 다만 그렇게 개혁적 보수라면 저희와 교집합이 상당 부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쭉 한번 지켜보죠. 네. 아무튼 빨리 좀 해결돼서. 정리가 돼야죠.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와인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린 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만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없었고요. 또 지난주 예정됐던 본회의도 여야의 내탓 공방으로 무산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올해 안으로 본회의를 열자 이런 입장입니다만 한국당은 개원 특위 연장 없이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예. 올해 안에 본회의 여실 생각 아직도 있어요? 올해 안이라는 게 이제 한 5일 남았네요, 5일.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20대 들어서 부끄러운 일이고요. 작년 탄핵 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빈손국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작년에 탄핵 전국에서도 이렇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저러한 이유를 갖고서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집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실 거예요, 안 여실 거예요? 열어야죠. 올해 안에 연다. 네. 근데 지금 한국당이 내세우는 건 개헌특위 기한 연장 없으면 본회의 연내 개최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개헌특위 연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2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에 처리를 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완전히 개헌특위 연장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안 여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저는 명백하게 적반하장입니다. 대통령 공약 때 올해 5월에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내년에 지방선거 때 동시선거 하겠다고 약속하고 11월 와서는 또 다른 말씀 하시는데 책임있는 일야당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헌특위 연장에 반대 안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반대 안 하는데 그럼 왜 반대한다고요? 연장 없으면 본회의 연내 개최 없다는 얘기 왜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야당이 책임 안 지고 그런 프레임을 마치 개헌을 바라는 것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은 수석 대변인이지만 작년 12월 30일 날 여야가 이제 개헌특위를 구성 합의하고 제가 직접 12월 31일 날 우리 당 개헌특위위원들을 발표를 했고요. 1월 1일부터 이 특위가 가동돼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4당 대통령 후보 모두가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자 합의가 됐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꾸준히 그 협상을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자유한국당 제1당이 내년 지방선거는 못하겠다. 유불리를 따지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내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지금 그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이 개헌에 관련한 국민투표로 지방선거와 함께하느냐 분리해서 하느냐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함께해야 된다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분리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에서 어그러져가지고 지금 개헌특위 연장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근본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도 지방선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4당 모두가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공약을 했던 사실이고요. 이미 그리고 이 논의, 개헌특위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대를 비롯해서. 근데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지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같이 안 하면은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 아니에요. 시기를 조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거 제 이해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요. 아닌가요? 우선은 이 개헌을 동시에 하자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당시에 약 1,300억 정도 더 들어갔고 논의가 만약에 정말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이지만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고 이제 선택의 문제이고요. 안을 만들 수 있는 시기도 예전 87년을 근거로 해도 충분히 3, 4개월이고 충분히 가능한 모든 조건이 됐는데
지금 사회자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거를 꼭 6월달에 하느냐라고 하는 논점으로 하시는 건 전 올바른 저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박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1,300억 가량이라는 것은 네네. 분리를 했을 때, 다시 말해서 개헌 투표와 지방선거를 분리를 했을 때 전국 규모의 이 투표를 치르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비용 문제도 발생을 한다. 또 다른 문제 어떤 거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미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지방선거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약속이 있는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이 논의를 더 길게 끌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뭐 6월에 하느니 12월에 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지금까지 논의됐던 20대 들어와서 국회 논의나 이미 19대 때 논의됐던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논의를 길게 해서 결론 나는 게 아니고 현재 검토되어 왔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논의는 진짜 충분히 됐을 거예요. 그 국회 차원의 연구는, 개헌 관련 연구는 진짜 충분히 됐을 겁니다. 그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회의 논의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권력구조다. 그러면은 대통령제 뭐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 쪽 4년 중임제 주장하고 계시죠. 네. 4년 중임제의 장단점,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 의원 집정부제의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올해에도 논의가 거의 종교를 하고 예. 국민들한테 전국적으로 몇 군데 광역을 다니면서 개헌특위 진행 사항을 공유를 했는데 예전 87년처럼 엄청나게 관심은 아니었지만 이런 절차와 각 당내에서 우리 당에서는 그 네 번에 걸쳐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남은 내년 6월까지 시간은 그거를 각 당이 정말로 함께 더 방금 말씀하신 국민들한테 알려나가고 하는 기간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87년 때도 안을 만들고 홍보하고 하는, 물론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네네. 한국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 오늘 항의 방문하겠다 그러거든요. 네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참, 뭐가 우선 순서인지, 우선 이제 뭐 야당에서 왜 비서실장이 갔느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순서 이전에 그 현재 열려져 있는 임시국회에서 900건 중에 어렵사리 31건 처리한 민생법원이라도 처리하자라고 하는 본회의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뭐 본인들이 또 뭐 의혹이 있다 궁금하다가 한다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국민들이 일야당의 모습을 잘한다라고 하지 본연의 일은 내팽개치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이 썩 좋지 않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박완주 의원님께서 그 의혹은 제기할 수는 있지만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뭐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좀 청와대에서 속 시원히 얘기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야당을 해봤는데 의혹은 할 수 있지만 특히 예.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저희도 예전에 뭐 자원외교 뭐 조사도 하고 했지만 현재 여러 가지 뭐 보도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 보도가 쭉 있는데 국익에 했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보도 상황으로 보더라도 아닌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들한테 이 연말 일하는 국회로 다시 보관하는 모습 이게 우선이다. 국민이 바라는 게 그러한 부분이고 그걸 시원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불법적이고 위법적이고
국익을 침해했다라고 심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하고 언젠가는 그런 부분을 밝혀지겠죠. 이 박원지 의원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그 청와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정쟁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야당에 대한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잘못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 잘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나요? 그 정도는 아시죠. 우선 이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아까 저희가 본회의 연말에 여느냐 마느냐 할 때 국민의당 동의를 얻어서 정적 수치하고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 입장이신 거 맞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꼭 그렇진 않다. 우선은 국회라는 게 모든 당이 함께 해서 더더구나 민생 법안에 대해서 특정 당 패싱 이런 오늘 아침에 조간 보도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함께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작년 탄핵 시기에도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지가 않았어요.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함께 처리해 나가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사사건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셀프 패싱 역할을 하면서 자꾸 파행을 모는 것은 갈수록 국회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집탄의 대상이 되고 방탄국회라고 하는 오명을 또 쓰게 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는 특정 정당을 현재로서는 패싱해서 할 생각은 아니고요. 오늘부터 원내에서 충분히 또 협상해서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민의당이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정신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당이라고 최소한 저희도 항상 야당하면서 당하고 국회의 연동은 있지만 최소한 민생 법안 챙기는 데 있어서는 일을 처리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의당도 어쨌든 합의가 된다면 하루 전 원포인트 본회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왜 이번엔 국가 책임 얘기는 안 하고 대국민 사과를 안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김부겸 장관의 사퇴 이것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참 자유한국당 야당의 모습으로 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야당이 하는 고유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세월호하고 물론 이제 이번 화재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적 나왔듯이 제도적 한계도 있고 소방 인력의 한계도 있고 이런 문제들과 그다음에 대응에 대해서 미숙함에 대해서는 이번 소방본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를 갖고 해결하는 방향이지 그런 사사건건 지난번 낚시 사건도 세월에 비교하고 이렇게 하고서 스스로 반성도는 없으시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안타깝게 고인이 됐던 분들을 위해서라도 각종 제도들을 바꾸고 좀 더 소방인력도 충원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